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구속 뒤 첫 조사에서 대부분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김 씨가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어제 오전 9시 56분부터 조사를 시작해 오후 2시 10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오전 11시 27분부터 오후 1시 32분까지 점심 휴게 시간을 가졌다고 밝혀 실제 조사는 2시간 남짓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특검보는 조사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공천 개입과 부당 선거 개입 의혹 가운데 여론조사 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대부분의 피해 사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일찍 조사를 마쳤고 일부 진술하기도 했지만 혐의 사실보다는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오는 18일로 통보된 특검 조사에 출석할지 불투명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은 YTN에 김 씨가 정상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에 나가지 않으면 출정 거부라며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오늘 조사도 나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측은 이와 별도로 낸 언론 공지를 통해 조사에서 김 씨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지시 내린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희건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찬 목걸이뿐 아니라 브로치와 귀걸이까지 줬다고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사위의 취업 청탁과 관련된 거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봉관 회장 소환 조사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서희건설은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순방 3종 귀금속을 선물했다고 자수서에 명시했습니다. 2022년 3월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2022년 4월엔 티파니 브로치와 그라프 귀걸이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같은 해 6월 나토 순방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나 동포 간담회 등에서 김 씨가 착용한 모습이 버젓이 공개된 귀금속들입니다. 비슷한 시기 이봉관 회장의 맞사위인 박성근 변호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특검은 인사청탁 목적의 전달로 의심하고 이 회장과 소환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가 공직 인선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당사자 거절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김 씨에게 바쇼론 콘스탄틴 시계를 준 사업가는 YTN에 김 씨가 대통령실 홍보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어스태핑 할 때 막 이렇게 시끄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서 혹시 이런 거 좀 도와줄 생각이 있냐고 그러더라고. 진담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건 사실이에요. 또 김 씨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총선에선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김 전 의원에게 다시 지역구 변경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검사가 공천 배제 뒤 신설된 국정원장 법률특보에 임명되는데 이 과정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매관매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사 전횡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특검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될 거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이른바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HS 효성과 카카오 모빌리티 등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재작년 김 씨가 주주로 있는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자본 잠식 상태였음에도 184억 원을 투자받은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이었던 1차 구속수감 당시 특혜를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자체 조사에서 지난 1, 2월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 접견에 휴대전화를 들여와 보여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내용에 따라 법무부는 어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보내며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 자리에 새로 앉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일반 수용자들과 분리된 별도 접견실을 사용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앞으로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단 등을 접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통일교가 신도들을 가입시켜 국민의힘 과거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특검팀은 전체 명부 확보가 아니라 일부 명단 확인만 하면 된다고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과 의원들이 여의도 당사에 모였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모습입니다. 통일교 신도 명단과 당원 명단을 비교하기 위한 자료 제출 협조 차원의 압수수색이었는데 자정을 넘겨서까지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중단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통일교와 건진법사가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당원 개인정보는 필요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눈앞에서 명단의 일치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전체 당원 명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프로그램만 돌리면 신도 명단과 비교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연휴가 끝난 다음 주쯤 재집행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기와 자료 제출 방식 등을 국민의힘 측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중앙당사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속 의원들의 비상대기를 당부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오는 18일 이른 시간부터 특검의 당사 진입 가능성이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특검 수사 부당성에 대항하기 위해 중앙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내용을 전파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 압수수색을 가까스로 막아낸 국민의힘은 밤샘 수성전을 이어가며 특검이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수사 칼날이 당 전체로 번지는 걸 경계하는 건데 민주당은 수사 거부야말로 내란 동조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입구에 가부좌를 튼 사람들. 가운데엔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며 여론조사 도중에 벌어진 압수수색은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대전 합동연설의 도중 서둘러 상경한 지도부도 밤새 당사를 지키며 결사항전을 외쳤습니다. 아침 회의도 의원총회도 중앙당사에서 잇따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기한을 넘길 때까지 장외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끝까지 절대 우리의 생명줄인 당원 명부, 당원의 개인정보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3대 특검의 칼끝에 선 의원들은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하며 특검이 거짓 공작을 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을 변곡점으로 수사 범위가 당으로 확대되자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반박에 나서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님 같은 경우는 꿋꿋하게 잘 버텨내겠다. 하지만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는 거야말로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방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를 거부하는 건 종교 집단의 정치 하청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걸 인정한 꼴이라며 국민의힘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치욕이자 한국 정당사의 길이 남을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위헌정당 카드도 거듭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관련 법을 발의했던 정청래 대표가 선두에 있는 만큼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실제 꺼낼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사면초가 상황인데 전당대회 내용까지 겹쳐 자꾸 수렁으로만 빠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인 오늘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임명식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정된 국민대표 80인에게 빛의 임명장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임명식에 대해 국민주권정부 탄생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고 대통령을 충직한 일꾼으로 임명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우리나라에 상주 중인 117개국 공간 대사와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 외교단 전체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과 주한 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참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를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대통령실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등을 늘려 요금 인상 압박을 줄여가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부지방을 강타한 극한호우를 언급했습니다. 폭염과 극심한 가뭄 같은 기후위기는 이제 전 국민의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비가 내렸다고 하면 시간당 100mm는 뭐 가뿐하게 넘기는데 기후변화가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재난 유형에 따른 종합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 부처에는 단계별 대응 지침 마련과 인프라 정비 등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상 이유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감축 목표를 시행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좀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재생에너지를 높여서. 대통령실은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줄여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발을 의식해 당장 전기요금 인상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라며 진화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소비 진작 효과를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며 2차 내수 활성화 필요성 또한 꺼내들었습니다. 오는 10월 추석 연휴와 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진작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면이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심판과 민주진보진영 단결, 연대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미력이 남아 저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진보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제가 자유를 찾은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해서 힘을 쏟겠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범죄자 꼬리표를 떼고 돌아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보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사태를 뒤로하고 전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꽃길만 걷던 조국 전 대표가 검찰개혁 완수에 사명을 안고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당시 여권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기세 좋게 국무위원으로 등판했지만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순식간에 내로남불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광장은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으로 두동강 났고 조 전 대표는 장관 취임 딱 35일 만에
초라하게 퇴장했습니다. 결과는 더 참담했습니다. 대척점에 섰던 윤 전 총장은 용산으로, 조 전 대표 본인은 11개 혐의 재판으로 서초동을 오간 겁니다. 절치부심 끝에 지난해 총선에선 비례 12석 조국혁신당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에 입성했지만 시한부 재기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5년의 결과는 징역 2년 실형, 의원직 상실에 더해 당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릅니다. 이제 여러분이 조국입니다. 하지만 조 전 대표는 수감 8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부활했습니다. 지방선거를 10개월가량 앞두고 법여권 권력 구도의 중심에 선 겁니다. 지난해 총선과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입증된 혁신당의 호남 입지와 맞물려 정치권에선 벌써 민주당과의 합당, 법여권 선거연합 등 조국 역할론에 온통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하는 것이 호남 정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물론 국론 분열을 야기했던 조국 사태가 또 재현될 거라는 예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야권은 조국 트라우마를 자극하며 이번 사면을 반전의 기회로 벼르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범 조국 전 장관이 내년 부산시장 출마설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시선 속에 사법 리스크를 턴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의제와 메시지로 국민을 설득할지가 향후 앞날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법원이 문재인 청와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정치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기세를 올렸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판결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손을 썼다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무려 5년 7개월 만에 결론났습니다. 당시 현직 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하명 수사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특혜 당사자로 지목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또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쿠데타의 주역인 검사들, 이제 모조리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도 검찰을 정조준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이겼다면서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친문 핵심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잡기 위해 사돈의 친척, 전 사위의 칠순 노모까지 괴롭히던 건 선택적 치열함이었냐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려던 내란수계의 공작에 대해 대법원이 사필 규정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제 권력자들이 공권력으로 선거판을 쥐락펴락하게 됐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 판결이라고 외쳤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마구잡이 선거 공작을 벌여도 괜찮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주시민 오경미 대법관이 진보 성향 연구회 출신의 김명수 키즈라면서 대법원이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의 관련자들을 사면하는 거라면서 사법 쿠데타의 시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화영, 정진상, 김용, 송영길, 이재명 측근들 사면 아니겠습니까? 사면을 빙자한 사법 쿠데타가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TF는 대북송금 등으로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까지 뒤집기를 시도하는 건 연말 성탄절 사면의 군불대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번 광복절 사면의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에 있었는데 당내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윤리위 조사를 받으러 국민의힘 당사를 찾은 전한길 씨.
연설의 소란은 먼저 자신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자 탓이라며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해자로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소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도자 되려고 나온 후보가 면상에 앉아있는 평당원에 대해서 저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합니까 그게? 전시 소명을 들은 윤리위 내부 논의 끝에 가장 낮은 수준 징계인 경고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연설의 청중에게서 배신자 구호가 먼저 나오는 등 소란을 선제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발생할 때는 또 누군가 징계 요구를 한다면은 그때는 전환길 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를 하자. 일각에서 제명 필요성까지 거론된 걸 고려하면 지도부 엄벌 요구를 거부하고 전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셈인데 재질이 엄중하다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가벼운 징계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리위라는 것이 당의 독자적인 기구로 찬타파 당권 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이 한중 극단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데 치욕을 느낀다며 속에 천불이 난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디 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까? 전환길 선생님이라고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윤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을 배신한 자는 물러가라고 윤석열을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탄핵 반대 후보들은 독립적인 윤리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을 고리로 과거 특검법 찬성 이력이 있는 찬탄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해산 위기에 있는데도 내부 총질하고 계파 사업만 할 것입니까? 저를 구구라 말씀하시는 분들 당원의 선택에 따라서 본인들의 거취를 선택하십시오. 한편 윤리위는 후보 교체 논란 관련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초 끝장 토론을 통해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윤리위 결정은 나왔지만 전환길 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투표 시작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전당대회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3자 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에 기대감을 표명하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하는 3자 정상회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푸틴 대통령과 좋은 회담이 될 것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만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일 미러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하게 될 두 번째 회담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more important meeting will be the second meeting that we're having. We're going to have a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President Zelensky, myself, and maybe we'll bring some of the European leaders along, maybe not. I don't know that it's going to be very important.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내일 정상회담 직후에 가능하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3자 정상회담도 열리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폭스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미러 정상회담은 두 번째 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공하면 이 3자 회담에서 영토 경계와 관련한 주고받기식 협상이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합의도 이번 미러 정상회담이 아닌 두 번째 회담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성공적인 회담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25% 정도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회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하루를 앞두고 오늘 관료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재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который, как всем хорошо известно, предпринимает, на мой взгляд, достаточно энергичные и искренние усил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екратить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прекратить кризис и выйти на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크렘린궁의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내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러 지도자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결과를 예측하려는 건 큰 실수가 될 수도 있다면서 경계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미러 정상회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의견은 이후 단계와 관련돼 있다고 강조해 추후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고려할 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크렘린궁 외교정책부장관 역시 내일 회담의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이라면서도 재무, 경제 특사도 참석해서 미국과 무역 경제 협력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영국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와 만났는데요. 같이 포옹을 하면서 유럽의 지지를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X에 글을 올려서 러시아가 살상을 멈춘다는 약속을 한다는 경우를 놓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안전 보장을 오늘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러 정상회담의 순서도 짚어주시죠. 네, 정상회담은 알래스카 앵커리지 엘먼도프 리처드슨 합동 군사기지에서 열립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15일 오전 11시 반,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16일 새벽 4시 반쯤 시작이 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대1 회담, 그리고 양측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오찬, 공동 기자회견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렘린궁도 양국 정상회담 뒤에 양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협상이 이어질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크렘린궁은 회담 후 문서에 서명할 계획은 없지만 양국 지도자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과를 요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공동 기자회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두 정상이 나란히 취재진 앞에서는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될 거라고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될지 단독 기자회견을 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벼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이 14일 평양을 공식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볼로딘 의장은 이날 김정은 총비서에게 푸틴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북한의 군사적 지원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지 시간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릴 미러 정상회담 계획을 공유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23일로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된 가운데 일본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에 상당한 기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외교를 통해 정치적 위기 탈출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이시바 시게로 총리도 한일 정상회담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특히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찾는 것을 이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한일,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영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은 이시바 총리가 일본 여당의 참여연 선거 패배로 연일 사임 압박을 받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평소에도 이 대통령과의 만남에 의욕을 보여왔습니다. 日韓首脳会談というものはなるべく早急に行う方が良いし、それはシャトル外交の重要性というのは韓国がどのような政権であっても変わることはないという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통상, 외교, 안보 전반에 걸쳐 유례없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이시바 총리로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정치적 돌파구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시바 총리는 또 한일 정상회담 전인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개발회의의 공동의장으로 나서고 이달 말에는 일본에서 인도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등 짧은 기간 굵직한 외교 일정들을 소화합니다.
이시바 총리의 활발한 외교 활동이 자신의 불안한 정치적 입지에 실마리를 마련하느냐 여부는 이후 한일 관계를 둘러싼 각종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80년 전 조국을 되찾은 충칭 임시정부의 독립투사들의 목소리가 인공지능의 힘으로 복원됐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을 맞은 투사들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그리운 조국 땅을 다시 밟은 순간 흑백 사진에 색이 입혀지더니 이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되찾은 국민들은 남대문과 동대문, 서울 곳곳에서 자유의 기쁨을 목 놓아 외칩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뒤 약 27년 만에 돌아온 감격스러운 순간을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은 하얀 천에 남겼습니다. 후손들에게 남긴 독립투사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오직 정성만이 하늘을 움직인다. 세상 어디에도 내 고국 같은 곳은 없다. 독립투사들이 전하는 생생한 감동은 80년의 세월마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현실 세계로 이렇게 온 것 같이 흑백이 아니라 컬러로 볼 수 있으니까 더 실감나고 더 좀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재밌고 신기하고 그랬어요. 1945년 11월 환국 직전 임시정부 인사들의 생각을 적은 문구가 되살아난 건 우리 기술로 만든 인공지능 덕분입니다. 오래된 기록에서 깨끗한 음성을 분리하는가 하면 복원을 위해 후손의 목소리도 활용했습니다. 노이즈를 제거하여서 좀 더 선명하게 음성을 복원하였고 추가로는 육성이 없으신 경우에는 후손의 육성을 활용하여서 지금 그 독립운동가들의 음성에 맞게끔 복원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봇 도슨트를 따라 직접 체험하며 독립운동사를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운동 체험관 안내를 도와드릴 AI 미디어 로봇 누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첨단 기술을 갖춘 이동통신사와 독립기념관이 손을 잡고 만든 성과입니다. 코앞에 펼쳐진 그날의 선조들의 모습은 80년 뒤 후손들의 가슴 벅찬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흑백 사진 한 장밖에 없는 건데 그게 이렇게 생생한 콘텐츠로 복원이 된 거잖아요. 광복을 맞이한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목소리로 실제로 말을 했겠구나. 1945년 8월 15일 35년 동안의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나라를 되찾은 80년 전 그날. 인공지능 기술로 다가온 독립운동가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 어린 조언을 건넵니다.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YTN 박견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전국 평화의 소녀상 곁에 희망의 나비가 내려앉았습니다. 시민과 지역 꽃장식 전문가들이 함께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순백의 꽃들이 하나씩 모여 아름다운 화환이 완성됩니다. 희망을 품고 날아오르는 나비의 의미를 담아 종이와 한지, 생화 등 자연 분해가 가능한 소재로 만든 친환경 화환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전국의 꽃장식 전문가, 플로리스트와 시민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나비의 의미는 희망을 품고 날아가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어떤 그 고통과 역사적 기록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마음으로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서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화환이 소녀상 곁에 놓입니다. 직접 만든 태극기를 손에 든 초등학생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와 태극기를 꽂습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당시 나라에 힘이 없어서 이분들이 이제 그 험한 데까지 가셔서 고초를 당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후손들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분들을 기억하고 위로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광장에는 나비 화환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소녀상 옆에 외롭지 않게 이렇게 예쁘게 꽃들이 있어서 좀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또 이런 잊지 말아야 될 기억, 역사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하네요. 전국 100여 개 소녀상 앞에 희망의 나비가 내려앉았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평화를 위한 마음이 전국에서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전국 155곳의 소녀상 가운데 120여 곳에 놓인 이 친환경 화환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향한 위로와 약속이 됐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유통업계가 태극기 전시와 기부 행사, 특별 상품 출시 등 다양한 나라 사랑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이른바 가치 소비를 위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영상으로 걸린 대형 태극기. 조선 말기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한 미국인 데니가 소장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 데니 태극기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대형 태극기와 함께 순국 선열을 기리는 마음에 대한 5분짜리 영상을 함께 상영하고 있습니다. 유통가는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나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이렇게 도시락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광복절 도시락을 구매하게 되면 대한독립 만세라고 쓰여져 있는 키보드에 꽂는 키캣을 받을 수 있습니다. GS25는 윤봉길 의사가 남긴 자유의 세상은 우리가 찾는다는 문구를 배치한 도시락을 판매하고 CU 역시 도시락 8종을 태극기 도시락으로 지정, 수익금 일부를 카자흐스탄 거주 독립운동가 구철성 선생 후손의 주거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점의 수익을 전부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기부하는 스타벅스와 기부 마라톤을 하는 한세실업 등 8.15 마케팅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에 되게 중요한 날인데 그런 걸 기념해서 저는 그런 걸 좀 더 생각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이제 구매하게 됐던 것 같아요. 광복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의 국가기여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소비자의 가치 소비까지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가에 대한 이미지나 의식이 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브랜드 기업이나 리테일 기업에서는 기업의 이미지도 상승시키고 또 하나는 이제 매출도 같이 나올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진정한 나눔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검찰이 인천에서 아들을 사제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망상에 빠졌고 사건 일주일 전에도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아들에게 사제총을 발사해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전처와 아들이 지난 2023년 말 경제적 지원을 멈추자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비와 유흥비 등이 부족해진 조 씨가 가족들이 자신을 고립시킨다고 근거 없는 생각을 부풀렸고 끝내 복수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아들 왜 살해했습니까? 가족에게 소외감 느껴서 범행 저지른 건 맞습니까? 조 씨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고 2개월 전부터는 공유 자동차로 사전 답사까지 한 데 이어 범행 일주일 전에도 아들을 살해하려 준비를 마쳤다가 가족 모임이 미뤄지자 일정을 바꿨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찰은 조 씨가 서울 쌍문동 자택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적용했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가 아닌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만약 폭발물이 작동했다면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이 신고 70분 뒤에야 현장에 진입했다는 등 초동 조치 미흡 논란에 대한 경찰청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장과 당시 상황관리관은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 발령된 상태인데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국내 유명 정수기에 중국산 짝퉁 필터를 만들어 밀반입한 업체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정품과 달리 성능도 크게 떨어져 염소와 납 성분을 제대로 거르지 못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수입된 상자를 여니 유명 정수기 필터가 나옵니다.
원산지는 독일산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중국산 짝퉁입니다. 가짜 필터 163만 점, 229억 원어치를 국내로 들여오려던 밀반입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중국산 가짜 정수기 필터입니다. 이 겉모습은 정품과 비슷하지만 성능을 검사해봤더니 염소와 납성분 제거율이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시중에 유통됐는데 일반 소비자가 정품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적발의 상태에서는 거의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으로 단종이 됐다 이 모델은 그런 부분이 유통이 된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난달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소시지가 들어오는가 하면 유해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대거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덜미가 잡힌 민생범죄는 모두 871건, 2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에 관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관세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대응본부를 출범하고 불법 식의약품과 생활위해물품, 총기, 마약 등 5대 민생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 물품 및 자금 흐름의 정확한 타겟팅을 위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관세 당국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밀수 유통 조직까지 추적할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돌풍의 영향까지 더해져 우리 전통 기념품들이 대규모 품절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고궁 같은 전통 공간들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K컬처 중심에선 우리의 옛 것들을 다시금 되살리려는 기획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평일 낮에도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K-팝 데몬 헌터스 바람을 타고 애니메이션을 연상시키는 기념품을 사러 온 이들이 상당수입니다. 입장 전부터 좀 대기하는 고객이 부쩍 좀 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근속 지금 한 15년 정도 됐는데 처음으로 좀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캐대헌 관련 제품뿐 아니라 다른 기념품들도 대규모 품절 사태를 겪고 있는데 하나같이 우리의 전통이나 유산을 현대화한 기념품들입니다. 전통적인 그런 물건들이나 이런 걸 사고 싶어도 사실 다양하지도 않고 많이 없었어서 되게 반갑고 또 그 애국심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사실 전통 문화에 대한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갑자기 두드러진 게 아닙니다. 창덕궁 약방에서 이색 궁캉스를 즐기거나 밤에 경복궁을 걷기 위해 궁캐팅을 하는 등 고궁이 놀이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에 색다름을 넘어 전통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전하기 위한 기획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복궁 옆 고궁박물관에서는 조선왕실의 궁궐을 장식했던 마지막 궁중회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금강산의 절경과 상상의 새 봉황, 만수무강의 이야기를 담은 산수 풍경이 담긴 정교한 벽화가 100년의 시간을 지나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6점의 벽화가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 전시이기도 합니다. 2005년 광복절 문을 연 고궁박물관이 개관 20돌, 광복 80년을 맞아 여는 특별전이라는 점도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홈런 5방을 쳐내며 삼성을 5연패에 빠뜨리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위즈덤은 그랜드슬램에다 솔로포까지 더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기아가 화끈한 홈런쇼를 펼쳤습니다. 3회 김호령의 선취 솔로포. 2대1로 뒤집힌 5회엔 김태군이 동점 홈런을 날렸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6회에 나왔습니다. 안타 3개로 만든 노안 만루에서 위즈덤이 초구를 노려쳐 우중간 담장을 넘겼습니다. 7회 김선빈이 한 방을 더 곁들였고 8회 위즈덤은 다시 담장 밖으로 공 하나를 더 보냈습니다. 9회에도 2점을 더한 기아는 10대4로 승리하고 3연승을 달렸고 삼성은 선발 원태인이 무너지며 5연패에 빠졌습니다. I know it's been kind of a struggle, but
You just got to keep going up there, believing in yourself. And the team's done a good job of still encouraging me and believing in me. So it's nice to have that support. And then when you go up there, you just gotta believe. 후반기 힘이 더 붙은 기아 선발 양현종은 6회 투아웃까지 3실점하고 7승째를 따냈습니다. 두산은 5대4로 끌려가던 8회 대타 김기현의 적시타와 김민석의 희생타로 경기를 뒤집고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키움은 7이닝 무실점으로 투한 알칸타라와 5회 2타점 3루타를 날린 송성문 앞세워 SSG를 2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한화는 3대3으로 맞선 9회 초 김서현이 전민재의 적시타를 내줬지만 9회 말 리베라토가 김원중을 상대로 동점 솔로포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연장 11회 말 투한 만루에서 이원석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 5대4로 승리하고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기다리던 사흘간의 광복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연일 세차게 내리던 비도 그치고 연휴 내내 무더위가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이 더위를 식히러 나들이 가는 차량들로 오늘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 이동이 매우 힘겹겠습니다. 특히 연휴 중 오늘이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사이 최대 정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이동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일찍부터 사고 발생에 주의도 하셔야겠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매송 휴게소 부근 2, 3, 4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 발생했습니다. 교통량까지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 정체 7km로 길어졌는데요.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무엇보다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에 정체 빠르게 길어졌는데 강일부터 화도지나 서종까지 정체 25km로 45분가량 잡아주셔야겠고요. 또 강원권인 춘천 일대 정체도 3km가량 살펴지는데 안개 구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경기권 중심으로 정체 구간 증가합니다. 먼저 군포에서 8km가량 밀리고 있는데요. 이후 마성터널과 또 양지터널 사이 정체가 9km로 길어지면서 여유 넉넉하게 필요하겠고요. 52번 고속도로 원주 쪽도 초월 부근 힘겹습니다. 안전거리 넉넉하게 두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이하였습니다. 현재 경기와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드니까요. 이른 아침 나오는 분들은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복절인 오늘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오후까지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부와 충청 일부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남과 영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낮 동안 외출을 자제하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대부분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주가 26도, 대구가 25도, 그리고 창원이 25.6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과 춘천 32도, 대전도 32도, 전주 33도, 대구와 창원은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주말과 휴일,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